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의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지난밤에 이제 또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하락을 또 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지난 이제 거래일에 좀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82%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그리고 S&P 500 지수는 0.88%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엄청나게 큰 하락을 보여주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이렇게 만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조금 이제 좀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이제 좀 충격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의아했던 부분 정도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지표, 연준에서 사용하는 지표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꺾였다라는 신호가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이런 이제 미증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이런 이제 그 코인 시세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할지 사실 뭐 다시 낙폭을 회복할 만한 어떤 여지가 유가가 좀 하락했다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쭉 정리했으니까 한번 같이 준비한 내용을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식 신호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봉 차트 5일선으로 체크해보는 주식 시장의 신호등 이번 주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진행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다우 지수고 잠시만요. 제가 코스피 지수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6월 달이 지나고 7월 달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이제 장이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의 캔들이 이렇게 선으로 하나 더 생긴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매번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한결같죠. 지금 5일선 이 빨간색 선 밑에 있으니까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몇 달 전부터 팍스경제 TV에 제가 런칭을 한 게 3월 달이거든요. 3월 달인데 3월 달이면은 이 시점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양봉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제 지수 바닥, 그러니까 2600이 콘크리트 바닥이다. 여기서부터는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선을 그어볼까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점을 찍고 반등, 저점 반등, 저점 반등, 저점 반등, 저점 반등. 그런데 저점이 아니었다. 6월 달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설정을 제가 이 빨간색 선 하나만 남겨놓고 다 삭제를 한 상태고요. 다시 한번 2020년 코로나 기업도록 얘기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의 큰 하락 그리고 나서 V자 반등을 보여줍니다. V자 반등을 보여줄 때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바닥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39포인트거든요. 이제 2020년 3월달 1440포인트를 바닥이라고 맞춰서 정확하게 이 1440포인트에 올인을 하신 분 없으실 겁니다. 물론 계실 수도 있겠죠. 정말 운이 좋아갖고 바닥을 정확하게 맞춰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락을 하고 또 하락을 하고 또 하락, 이게 월봉 차트니까요. 하루가 아니니까 한 달 내내 이제 어디가 바닥이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 1440포인트가 바닥이었다. 지나고 보니 보이죠, 아랫꼬리가. 자, 그리고 나서 상승을 보여주고 다음 달에 다시 하락을 이만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캔들 작게 보니까 이 정도인데 한번 제가 체크해 볼까요? 지금 요만큼이 거의 한 4에서 5%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몇 월입니까? 2020년 4월이죠. 2020년 4월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자마자 한 4% 정도 하락을 하고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공포에 질리죠. 또 엄청나게 또 매도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밑꼬리를 달고 상승해주는 모습.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시작할 때 또 여기 이제 하락해서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락을 하고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월봉상 봐서 5일선 위쪽으로 올라서서 쭉 연결이 돼서 이렇게 긴 큰 상승 폭을 보여주나 싶지만 사실 뭐 아랫꼬리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2020년 9월에 있는 이 음봉들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죠. 여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길이가 거의 8% 지수상 8%에 가깝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 길이가 거의 한 6%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이거 코로나가 안 끝났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더 또 지수가 하락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이만큼 반등을 했었는데 더 이상 반등 못하고 이렇게 쭉 하락해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한 공포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일봉이나 주봉, 뭐 분봉은 더 심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짧은 이제 일수의 봉들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대한 어떤 큰 비중의 매매 타이밍, 전략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요즘 같은 시장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파선책은 큰 비중의 매매는 줄이시고요. 왜? 지금 우회선 밑에 이 빨간색 선 밑에 있잖아요. 너무나도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벌어져 있어요. 이격만 따졌을 때 대략 8%, 9% 정도의 이격이 이제 우회선과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들어간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바닥 이거 이만큼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우회선 이격이 벌어져 있는데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못 먹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 옆을 보세요. 그 다음 옆을 보시면 이렇게 우회선을 이제 올라타고 나서도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다가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하락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 상승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답이 없어요. 정말 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상승해줬으니까 다행인 건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만큼 이제 우회선 위로 올라가서 지금 이게 바닥이라면 이거 상승분 이거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시다가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체크한 게 1800선까지 체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락을 하면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불확실성이 강한 이런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고,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또 애매하죠. 그러니까 현금을 지금 당장으로 다 매수를 하기에, 현금이라는 종목을 매수한다는 얘기는 갖고 있는 현물, 주식 이런 비중을 줄이는 걸 말하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뭐 다 줄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매수를 급하게 또 하기에도 애매하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관망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들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벌어보겠다고, 지금 손실을 좀 만회해 보겠다고 뭐 돈을 어디서 끌어다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거는 굉장히 좀 이제 좋지 않은 전략인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도 지금처럼 또 그 지수가 또 빠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과감하게 나는 매도를 다 하고 지켜보겠다, 사실 이러한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월봉 5일선이 더 안 좋아졌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볼 거냐면은 여기를 볼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 5일선이 여기 대충 이쯤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쯤에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근데 이제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이 다음 캔들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랑 비슷하죠. 여기만 보시면. 그래서 이 5일선이 현재 캔들과 이격이 벌어져 있는데, 이격을
횡보를 하면은 서서히 끌고 내려온단 말이죠. 서서히 끌고 내려와서 맞닿게 만들어주는 몇 달 정도 횡보를 하는 이게 저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여기서 무슨 뭐 갑자기 뭐 엄청난 호재가 나와 급등을 하려면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연준에서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연준에서 확실히 바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수치 너무 높고 연준에서 계속해서 2%대로 계속해서 끌어내리겠다 이러한 기조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당분간. 때문에 이제 이 횡보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에서의 월봉상 신호등 역시 빨간불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이 월봉 차트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가볍게 해외 증시 차트도 한번 볼까요? 보통 우리가 차트를 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월봉 차트 제가 이렇게 또 빨간색만 남겨놓고 삭제를 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자 볼게요.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 3월달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고 역시 비슷하게 V자 반등, 강력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최근 보시면은 역시 6월달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보다 조금 더 강하죠. 아무래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보시면은 하락을 1월달부터 했어요.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 증시로 따지면은 뭐 9월달이었다라고 하면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 물론 이제 되게 엄청나게 많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이렇게 미국 해외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뭐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5일선의 아래 캔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뭐 안전하게 매매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주식시장 뭐 신호등 이런 것들은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됐죠? 무슨 색일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자, 제가 어제 밤에 또 밤 늦게까지 12시 넘어서까지 자료 준비를 쭉 해봤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마 뭐 거시경제 이런 내용보다 본인이 보고 있는 종목들만 보고 또 비중 조절 이런 것들, 전략 이런 것들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종목이 빠지고 또 뭐 손실을 많이 보고 이러다 보면은 그때부터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주식은 진짜 이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다신 주식 하나 봐라. 원금만 되면 다시는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빠져나가시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되게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주식시장이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걸까? 이것들을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세계 증시,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는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긴축, 세 가지라고 했나요? 네 가지, 경기 침체,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작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작년에 인플레이션이다, 아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고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엄청난 인플레이션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작년에는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의 상황은 일시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15일 기사네요. 파월 의장,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입니다. 연준을 믿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죠. 자,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7월 15일에 기사에 따르면 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연준의 기존의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는 3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 자, 그렇다고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바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이게 8개월 전이잖아요. 8개월 전만 해도 이랬습니다. 이 완화적인 정책을 바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어떤 자산 시장이 다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속 읽어보면 물가 상승이 몇몇 제한적인 부분이 견인하고 있고 연준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인플레이션이 지나가기를 불안한 심정으로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다음 연준이 지난해 이제 코로나 확산 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매월 1,200억 달러, 1,200억 아닙니다. 1,200억 달러예요. 여기다가 지금 현재 환율이 1,300원이니까 1,300을 1,200억에다가 곱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원으로 환산이 되겠죠. 지금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돈을 푸는 걸 양적 완화라고 했고요. 기준금리를 제로로 낮췄습니다. 낮춰서 유지를 계속했어요. 연준을 믿어달라고 하고 이 당시에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통화 정책을 섣불리 미리 바꾸는 것은 너무 늦게 바꾸는 것보다 위험이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통화 정책을 미리 바꾸는 게 늦게 바꾸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근데 지금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늦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예. 너무 늦었다고 이제 옛날 이제 전 어떤 그 의장들이 막 비판을 하고 이례적으로 막 비판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었죠. 우리를 비롯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의 물가 상승률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8개월 후에 금리를 올립니다. 야, 그래도 8개월 정도는 8개월 정도는 이제 그래도 괜찮았나 보네요. 8개월 후에 금리를 올립니다. 어떻게 올렸냐? 0.25% 인상을 합니다. 이제 헤드라인 보시면 6번을 더 올려서 연말에 1.9%를 예상한다. 지금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렇구나라고 하실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터무니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말에 1.9%가 아니라 3.5에서 3.75%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기사를 읽어볼게요. 2022년 3월 18일 기사입니다. 일단 밀린 숙제, 물가 안정, 밀린 숙제를 빨리 끝내겠다.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시장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8개월 만에 약간 바뀌었죠. 자, 긴축의 가속 페달을 짧고 굵게 밟는다. 이런 어떤 연준의 신호를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그 연준이라고 하는 거기에 맞서지 말라. 연준과 맞서지 말라라는 이제 엄청난 격언이 있습니다. 절대로 맞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연준에 맞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연준에 맞서려고 하지 마세요. 연준은 지금 현재 강력하게 어떤 긴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을 강하게 이제 긴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어쨌든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하죠. 앞으로 4번 정도 남았어요. 0.25% 이렇게 기준금리를 0.25%를 인상했습니다. 금리 올린 게 2018년 12월 이후에 처음이에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2년간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언제였죠? 자, 2020년 3월입니다. 3월 18일이니까 지금 4월, 5월, 6월, 7월 4개월도 안 됐어요. 4개월도 안 된 상황입니다. 됐고, 자, 다음 이 기사가 기네요. 자, 긴축의 첫 발을 베이비 스텝이라고 합니다. 0.25% 베이비 스텝, 0.5% 빅 스텝, 0.75 자이언트 스텝,
1%는 뭐 빅 원, 빅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사실 이제 이 업계 이쪽에 전문가 생활을 오래 했는데 빅스텝까지는 좀 들어봤거든요. 빅스텝까지는 들어봤는데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거의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1%는 뭐냐 대체 뭐 검색하고 빅원, 원빅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을 보고 있다. 아무튼 연준이 이날 공개한 점도표 이렇게 그 점을 찍어갖고 평균을 치를 내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옛날식의 방식인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이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금리가 중위값이 연 1.9%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올해 남은 6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는 의미인데, 자, 지금 벌써 2차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빅스텝 인상 가능성 열어놨다. 뭐 이 당시에 뭐 빅스텝 가능성 열어놓고 뭐 이랬던 시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회의에서 바로 그냥 빅스텝을 해버립니다. 그냥 바로 빅스텝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미국 연준 금리 0.5%포인트 인상, 그 이후에 헤드라인을 보시면 2차례 0.5%포인트 빅스텝을 검토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기사가 바로 2022년 올해 5월 5일입니다. 자, 불과 2달 전이에요. 불과 2달 전. 자,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을 인상을 했죠. 그리고 양적 긴축, 이것도 이제 시간이 되면 설명해 드릴 건데 6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미국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해서 0.5, 그러니까 빅스텝,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와 함께 긴축 통화 정책의 양대 수단인 연방준비제도의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 자, 약간 다른 얘기긴 하거든요. 금리 인상이 있고 대차 대조표 축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앞에 포인트가 있죠. 긴축 통화 정책의 양대 수단. 근데 여러분들 요즘 긴축 대차 대조표 축소 이런 얘기 많이 못 들어보고 계시죠? 지금은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 그다음에 CPI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제 또 PCE라는 게 발표가 됐고 되게 많죠, 이런 게. 그런 것들이 뭐 발표되고 뭐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다 아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근데 아마 긴축에 대한 얘기도 수면 위로 올라올 때가 올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그 FOMC를 회의를 하고 발표가 된 다음에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해서 향후 두어 번의 회의에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위원회에 퍼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미세하게 그 연준 의장님 성대모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빅스텝 행보를 이어갈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다. 이렇게 선을 딱 그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 선을 딱 그어서 빅스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걸 알고 있는데, 잠깐 볼까요? 5월 5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이거 보면은. 자, 우리 나스닥이 되게 드라마틱하니까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 여기, 네, 5월 5일 하락을 했죠. 네, 5월 4일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이게 아마 미국이랑 이제 시차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이제 크게 상승을 하고 스텝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에 아마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금리가 빅스텝이 올랐다고 이러면서 하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즘 이제 뭔가 지표가 나오고 뭐 금리 인상을 하고 이러면은 크게 상승했다가 다음날 뭐 확 하락했다가 아니면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다음날 하고 상승했다가 이러한 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러한 현상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선을 걷죠. 선을 걷고요. 그런데 또 다음 회의에서 바로 그냥 자이언트 스텝을 해버립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이래요. 여러분들 이런 뉴스들, 이런 이제 현재 상황들 못 보신 분들이 지금 보면은 아니 뭘 저렇게 가볍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해버리는 거죠. 이제 이거는 한 달도 안 됐죠. 보름 전 기사입니다. 미 금리 0.75 이 미년 보시면 미 연방준비제도가 15일, 현재 시각 15일 연방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린 것은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시절인 1994년 11월 이후 28년, 무려 2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이게 말이 28년이죠. 여러분들 28년이면 강산이 3번 바뀌지 않습니까? 네. 28년 전이면 뭐 하고 계셨죠, 여러분들? 네, 아무튼 그 시절입니다. 네, 그 시절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94년이면 92년 올림픽 아마 그런 거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제가 또 이날 공개된 점도표 또 있죠. 미래 금리 전망표. 올해말 기준금리가 3.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까 1몇 %였던 것 같죠? 몇 달 전만 해도. 근데 이게 거의 뭐 2배 가까이,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고요. 자, 연말 금리 예상치가 3.5%에서 3.75%. 이 얘기는 이제 제가 곧 시장이 열립니다. 2분 남았죠. 시장이 열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차 한 잔, 그리고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아니면 저는 물 마시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생수를 많이 마셔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저는 물 마실 테니까 여러분들도 차 한 잔씩 가져오시고, 그리고 아래 QR코드 찍으셔갖고 제가 이런 얘기들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오픈 채팅방이거든요. 들어오셔갖고 핸드폰 카메라 여셔갖고 이렇게 찍으면 바로 이동되니까 이거 찍으셔 들어오셔갖고 실시간 전략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 한 잔씩 가지고 오셨나요? 시간이 좀 짧았죠? 네, 어쨌든 장은 지금 현재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 우리 장은 또 상승으로 시작을 하네요. 상승으로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상승 맞죠? 잠시만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시작을 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0.4 상승으로 시작하네요. 여러분들 다 이제 예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 밤에 미국 증시를 보고 공포에 떠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시장은 또 이렇게 강하게 시작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네,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이건 조금 안 좋네요. 0.18% 하락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자, 제가 차트 한번 눌러서 보여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고요. 다시 빨간색 불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불 들어왔고요. 자, 셀트리온 1.4% 상승, 삼성 바이오로직스 1.3%, 다 상승입니다. 삼성 SDI 0.19, 카카오 0.29, 자,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현대차는 1.3% 상승, 네이버 0.8% 상승, 기아 2.9, 2% 상승, LG전자 1%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안 좋은 부분은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를 하네요.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한다. 오늘의 상승은 기관이 장초부터 훅 들어왔습니다. 훅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기관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지 한번 지켜보는 오늘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내용을 계속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매번 되게 열심히 준비를 이제 밤 새벽 뭐 이렇게 12시, 1시, 뭐 길게는 2시까지 준비를 하고 이렇게 불린 눈 비벼갖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만나는 건데요. 매번 3분의 1밖에 못하고 이렇게 다 없어집니다. 오늘은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말 금리 예상치가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 보느라고 제 방송 안 보시면 안 돼요. 네, 시장은 지금 좋으니까 제가 시장이 좀 혹시 안 좋아지면은 제가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걸로. 자, 한국은행 볼게요. 한국은행 보시면 주요 투자은행에서 연말 미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전망한다. 엄청난 겁니다. 지금 1.75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 거니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금리 인상을 시작도 안 한 건 아니죠. 반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도 안 나. 반도 안 했어요. 반도. 자, 아무튼 이거는 2022년 6월 23일 기사고요. 일부 투자은행은 경기 침체를 야기할 정도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견해도 제시를 했어요. 자, 잠깐 한국은행으로 제가 왔죠. 보시면 주요 투자은행, 자 이거 헤드라인이고 미 연준 정책 금리가 하반기 중에 1.75나 2.25%. 그러면 이제 4번 남았으니까 빅스텝 4번은 기본이고 자이언트 스텝 1번에 빅스텝 3번.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올해 말 상단이 이제 3.5에서 3.75%에 이르고 내년 중에 또 추가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3.5에서 4.5까지 이를 것으로도 전망을 했어요. 야, 정말 무시무시하죠. 올해가 끝이 아니다. 근데 물론 이제 현재 분위기는 올해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자, 2022년 FOMC 그러니까 미 연준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금통위 일정 제가 알려드릴게요. 7월 1일 현재 기준금리는 미국이 1.75%고요. 한국도 1.75%입니다.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각각 4번씩 남았거든요. 4번씩 남았는데 FOMC는 7월 26일, 27일, 9월 그러니까 대충 이제 9월 말 이렇게 할게요. 7월 말, 9월 말, 그다음에 11월 초, 12월 중순 이렇게 4번 남아 있습니다. 옆에는 약간 예상치고요. 지금 현재 아직 진행된 게 아니니까. 자, 옆에 예상치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마세요. 지금 현재. 자, 그리고 금통위는 역시 7월 14일, 8월 25일, 10월 14일, 11월 24일. 그러니까 대충 뭐 7월, 8월 말, 10월 중순, 11월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예측대로만 간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다음번에 그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할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고 있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그 다음에 빅 스텝을 하고 나머지 11월, 12월에는 뭐 베이비 스텝 0.25를 한다. 약간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요. 자, 두 번째 금통위는 현재 빅 스텝이다 아니다 정도입니다.
자이언트 스텝까지 간다 그러면은 충격이 너무 클 것 같고, 빅스텝을 지금 하냐 마냐 약간 요런 기로인데, 제가 봤을 때 빅스텝은 거의 뭐 확정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미국이 만약에 0.75 올린다. 아니 빅스텝만 올려도 많이 올린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맞아서 그렇지 빅스텝도 엄청난 상승이다. 그러니까 금통위가 먼저 한단 말이죠.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뭐 게임을 하고 내기를 할 때도 너가 먼저 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상황 좀 보고 싶어서. 근데 FOMC가 더 늦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통위가 만약에 빅스텝을 안 하고 0.25를 했어요. 근데 다음번에 FOMC에서 보름 있다가 열리는 뭐 열흘 있다가 열리는 FOMC에서 미국에서 뭐 빅원, 뭐 원빅을 해버린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0.75 정도를 예상을 하냐 이렇게 해서 빅스텝 정도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금리가 역전되는 건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간에 금통위에서도 빅스텝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는 0.25 정도 하면은 연말 기준금리 예상치가 미국이랑 한국 모두 3.5% 정도. 그래도 아직 높은 상단으로 3.75까지 예상하는 분들이 있던데 거기까지는 안 갔긴 합니다만 굉장히 어렵다 상황이. 자, 그 다음의 논쟁은 금리 말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다 아니다. 사실 시간 순서는 아니긴 해요. 금리 인상이 되고 뭐 인플레이션 정점이다 아니다, 뭐 지표가 나오고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을 하고 막 이렇게 좀 섞여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약간 단어 쟁점 별로 모아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과거에 한때 또 이슈가 됐었어요. 5월 29일이니까 약 한 달 정도 전의 기사입니다. 인플레 정점을 찍었나 월가가 논쟁 중이다. 자,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자, 빨리 해야겠네요. 연방 페드가 중시하는 물가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가 됐다고 해요. 쭉쭉쭉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긴축 정책의 기조가 더 강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어요. 자, 그게 뭐냐면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거거든요. 4월달, 그러니까 어제도 발표가 됐어요. 5월달께. 4월 개인 소비 지출이 PC라는 게 같은 기간보다 상승을 하긴 했는데 지난달보다는 줄었다. 그러니까 6.6에서 6.3으로 줄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상승한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거 당연한 거고, 이제 전달보다 줄었다는 건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이 둔화된 게 이제 2020년 11월 이후에 1년 반 만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이따가 표 보여드릴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근원 PC의 물가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근원 PC의 물가라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연준에서 되게 중시한다고 해요. 변동성이 높은, 그러니까 에너지랑 식품을 제외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에너지랑 식품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좀 되게 심화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장난이 좀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어요. 근원 PC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2월이랑 3월에 5.3, 5.2였는데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습니다. 4.9로. 이런 부분. 두 달 연속 하락하고 뭐 이러니까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표를 보시면은 이게 PC이고 이게 근원 PC이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이게 최신 거기 때문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하락을 하고 어제 나왔어요. 어제 밤에 똑같이 나왔고요. 어제 밤에 똑같이 나왔고, 이 근원은 쭉 더 줄었어요. 이게 탁 나오면서 이거 좋다. 물가 이거 인플레이션 잡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연준을 못 믿는다 뭐 이런 건가? 전달에는 이 물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상승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주에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어제는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락을 하게 인플레이션. 근데 왜 이러냐? 대체 그 미국 증시랑 나스닥 지수가 왜 안 오르냐? 제가 봤을 때 이유는 그거 같아요. 그 포인트가 옮겨갔어요. 포인트가 어떻게 옮겨갔냐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이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 말고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뭐 요걸로 또 옮겨갔다. 그러나 며칠 후, 자 일단 그렇고요. 야, 할 게 많다. 그러나 며칠 후에 41년 내 최악의 인플레, 뭐 그렇게 또 6월 10일, 이게 10일밖에 안 지났는데 미국의 5월 CPI, 이 CPI라는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또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8.6%가 나와서 국왕도 긴축에 힘 실릴 듯. 야, 이게 열흘 만에 이게 뭐 하는 거야? 참. 아무튼 41년 만에 초대폭으로 상승했다고 해요. 휘발유 가격, 뭐 이게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8.6%로 전월보다 급등을 했어요. 8.6%로.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망치 8.3보다 훨씬 웃돌았다.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엄청난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바로 전에 요거 뭐 PC 이게 이제 꺾이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꺾였나? 최고를 이제 뭐 이렇게 정점을 찍었나? 이러면서 막 환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찬물을 그냥 확 들이부어 버린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CPI 예상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궁금하죠. 사실 모르겠어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중요하니까. 자, 지난번 예측치가 8.3에서 발표가 8.6으로 쇼크. 자, 이번에도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이번에도 예측은 8.3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발표가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발표될지. 자, 7월 13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이전에 발표한 PCE 같은 경우에는 좋게 발표됐음에도 증시가 하락을 했다. 자, 과연 다음 PCI 예상치는, 자, 이거 제가 한번 가볍게 해본 거거든요. 가볍지만 무겁게 해봤는데 유가 평균을 내봤어요. 5월 유가 평균이 109달러. 그다음에 6월 유가 평균이 115달러거든요. 물론 어제 좀 하락을 해서 이게 평균에 지금 반영을 안 해놓은 상태긴 한데 이것만 보면은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 뭐 9자를 찍을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게 무리는 아닌 것 같다. 제가 사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좀 영향을 또 받으실까 봐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현재 뭐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화두까지 그래도 왔네요.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자, 2022년 6월 22일의 기사입니다. 6월. 파월 미리 경기 침체 가능성 확실히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볼게요. 22일 현지 시간. 자, 그러니까 한 8일 정도 전이네요.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했어요. 파월 의장이 출석을 해서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서 침체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연준이 침체를 유도하지 않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면서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몇 달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증거를 찾을 것이다. 이를 보기 전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월 30일 어제 기사죠.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지만 보장할 수는 없어. 이 연준 의장 이분 그 연준의 신뢰도가 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제 포인트들이 있죠.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한다는 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준금리 인상 계속 한다. 근데 경기 침체가 방금 전에는 확실히 있다. 피할 수 있다. 근데 뒤에 또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거부터. 자, 이때 이제 뭐냐면 29일 날 포르투갈 어디서 열렸나 봐요. 유럽중앙은행 정책 포럼에서 우리는 여전히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0%로 되돌리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곧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분명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헤드라인을 우리 이제 기자분들이 경기 침체 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옮겼어요. 그랬었고 결국에 이제 또 증시가 그때 또 상승을 했었죠.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때 하락을 하고 이때 다시 상승을 하고 자, 아무튼간에 금리를 올려도 경기 침체를 겪지 않는 연착륙. 자, 다시 금리를 올려도 경기 침체를 안 겪는 연착륙은 어렵다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운 부분을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좀 재밌게 한번 표현을 해봤고 여러 가지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큰 잠재 위험이 뭐 경기 침체다, 인플레이션이다, 뭐 러우 전쟁이다 되게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은데 사실은 이 주식시장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실제 뭐 경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부동산 다 떠나서 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잠재 위험이 연준입니다. 연준. 그러니까 연준이 뭐 악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연준의 기조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 뭐 어떤 그 긴축을 하겠다 뭐 통화 정책을 좀 뭐 강하게 하겠다 아니면 뭐 완화하겠다 이런 기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좀 크게 유동친다. 계속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무슨 뭐 PCI니 뭐 PC이니 CPI니 PC이니 아니면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가 추렁추렁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영상 이거 말고 우리나라가 유독 더 많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자면 환율 그리고 외국인 매매 동향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환율 같은 경우에 뭐 1,400원 뚫었다가 지금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1,290원, 1,280원, 1,270원, 50원 이렇게 1,200원대를 넘어가면 무조건 그냥 높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높은 거고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300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독 우리나라가 약한 이유도 이제 뭐 외국인 매매 동향 그리고 환율 여기서 좀 찾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 안 한 부분 오늘도 설명을 못 해드리는 부분이 양적 긴축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양적 긴축에 대한 거 가볍게 이거만 볼게요. 자, 이 양적 긴축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또 다른 75에서 100bp의 금리 인상 효과를 낸다고 해요. 지금 안 그래도 연말에 뭐 3.75, 3.5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무서운데 이 양적 긴축까지 하면은 거기다가 플러스 금리 인상 효과를 낸다. 100bp 정도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오픈 채팅 들어오셔갖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매매 타이밍을 주식 신호등으로 알려드리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